네, 12월 3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일 동안 예고 없이 방송을 쉬었는데요. 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일요일 TBS 스태프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철저한 방역을 위해 TV 생방송을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중단했고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였고 사후 긴급 정밀 방역 등의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 이상이 목요일의 남자 김준우 변호사와 목요일에 만나게 된 이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주말에 저희 제작진이랑 얘기된 거는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의 남자로 이제 저는 변경되기로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앞으로는 목요일날 좀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킹슈맨의 남자입니다. 네. 저희 3일 동안 방송 쉬면서 혹시 우리 프리랜서로 제작진에 합류하 계신 분들은 3일치 급여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나 뭐 경영진에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병상련을 느끼실 오창석 의원, MC 장원 의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자마자 포옹할 뻔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 네, 즐겁네요. 자, 오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인데요. 자가격리 수험생도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고요? 네, 오늘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2021학년도 수능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능일은 애초 11월 19일이었으나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1학기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수능도 2주 미뤄지게 된 것인데요. 올해 수능 지원자는 49만 3,433명으로 작년에 비해 10.1% 줄어든 숫자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일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이 발열 체크를 받게 됩니다.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일반 시험장 내에 준비되어 있는 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이 생활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아래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수험생들이 별탈 없이 무사히 수능을 다 마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1교시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아는 문제는 잘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잘 찍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은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윤석열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 복귀, 징계위 연기, 고기영 사이하고 이용우 내정, 대통령의 시간, 동반 퇴진이냐, 해임이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윤 총장은 대검으로 출근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판결 선고 30일까지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자, 우선 인용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그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우리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인용해야 될 때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여기선 윤석열 총장이 되겠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이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고요. 소극적 요건으로는 이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심사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 정도 되는 결정문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생기는 공백, 이 좀 생겨나는 문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또 공공복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무부 측에서 얘기했던 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것보다는 검찰총장의 공백이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런 결정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대체로 인용될 거란 예측이 많았죠.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고 예상됐었으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법원은 9장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맹종, 전횡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경계했네요. 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장 분량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 질서의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내세운 규정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위원 7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었죠. 자, 법원과 감찰위가 윤 총장한테 손을 들어준 셈일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이제 엄밀하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더 정확한 묘사가 네. 아닐까 싶고요.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7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것인데 네. 이전에는 법무부 감찰 규정이 이런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장관이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듣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 감찰에 관한 규정이 11월 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찰위원회에서는 좀 적절치 아니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또 이러한 권고안을 내는데 한편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다. 이 해석이 중요하네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옥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변호사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이 법원의 결정으로 법무부와 이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총장 복귀에 대한 여야 입장에서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오창성 의원. 네, 각 정당의 대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남겼고요. 반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윤 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부분, 대통령이 특정인에서 집착한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벌써부터 확정시키는 건 좋지 못하다. 대통령의 최종 성명문이 나오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창성 의원이 설명 안 해줄까 봐 걱정했어요. 해설이 필요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실 겁니다. 자, 40분 만에 총알 복귀한 윤석열 총장. 복귀 후 첫 업무로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 현안을 확인하고 전국 검사들의 이메일도 보냈다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윤 총장은 이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40여 분 만에 이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오후 5시 10분께 이 출근을 한 뒤 직무 복귀를 공식화한 것인데요. 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뒤 저녁도 거른 채 이 3시간 가까이 밀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보고 내용 속에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여권 혹은 처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 직원들에게 단체
단체 이메일을 보낸 것도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이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동안 실추된 자신의 이 자존심, 존재감을 좀 회복하고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또다시 대권 후보 1위에 올랐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오르면서 하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네. 특히 그렇죠. TK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서 사실 이 지지층이 좀 겹친다는 분석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강경 보수 측에서는 적폐 수사의 선봉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가깝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지지율을 얻고 있는 층의 어떤 확장성의 한계와 현재 수준이 좀 드러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한편 야당 측에서는 이것이 좋지만은 않은 게 본인들의 지지층과 좀 다른 면도 있는 데다가 오히려 본인 대선 후보들이 좀 깎여내서 5% 박스권에 묶여있는 효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라라는 최근의 메시지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발표한 네. 것이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위상과 별개로 이것이 오히려 야당의 위기를 좀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TK한테는 적의 적은 여전히 적이겠죠. 야권한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직무 복귀부터 지지도 1위까지 지금까지 윤 총장의 시간 같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럴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관련해서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날 경우에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었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죠. 이를 두고 사표로 윤 총장 징계를 막았다, 이런 평도 있던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그 사표가 이뤄진 시점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난 직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사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썼다고 해서 뭐 윤 장관의 징계를 막았다라기보다는 네. 징계 절차 자체가 사실은 그 정황상 조금 숙고되고 숙이될 필요성이 좀 부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그렇게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소 지연됐을 뿐 결정은 내려질 것이다. 네. 지난 11월 30일에는 윤 총장 직무정지 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한 발 물러다 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취임 후 첫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 알려졌던 인물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라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는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에 한해서 2008년이었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의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현주 전 사장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네. 이때 당시에 행정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주 사장이 항고를 내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올라왔죠. 또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4년이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 검찰은 시녀가 아니었는지 좀 다시 반문하고 싶고, 이 당시야말로 진짜 정권의 하명수사였고 정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법원까지도. 네. 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조남관 차관이 얘기를 남겼었는지 좀 궁금하고, 과연 이 사안과 그 사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현주 사장이 KBS 직원들을 진짜 불법 사찰을 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내려져 있는 이 징계 사안들 6가지, 그 사안들이 설령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검찰들이 생각할지라도 네. 정현주 전 KBS 사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저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때 2008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검찰을 신여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네.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검찰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겠죠. 자, 추장관 측근 중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은 또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2차장 검사 역시 사의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최근 검사들 반발 심해서 압박받은 것이다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이제 부부장 검사 성명, 평검사 성명, 그리고 부장 검사 성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어떤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또 이 약간 좀 지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쳤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끝없는 갈등 대립에 관해서 좀 지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수기하자라는 그 여론이 검찰 내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반드시 뭐 검찰 모두를 적폐로 돌리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까지 성명이 나왔으면 조금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한호흡 고를 필요도 있지 않나. 그 정도 시그널 정도는 또 이해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이 속도 조절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봤다. 이런 설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지검 운영지원과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관한 문의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이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기도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에서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에서 이 지검장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중앙지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 사의설에 대해 검사장실에 관련 부서의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언론들이 사실 일파만파로 검찰 반론이 계속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임명되자마자 이제 무거운 자리인 징계위원장을 맡는 건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인사를 하면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단서를 미리 달았다.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징계위원장이 바뀌어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장이 어떤 결과를 냈으면 징계위원장이 이 결과를 내기 위해 투입됐다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었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명 또는 이 징계위원회 원래 꾸려졌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겨놓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다만 이 이용구 신임 차관 같은 경우는 현 정권 들어서 2년 8개월 동안 이제 법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외부 사람,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으로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수처 준비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사람들도 반발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절차적 정상성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겠죠.
자, 징계위원회는 내일인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연기 없이 강행될 것 같은데요. 자, 추 장관 결국 해임 건의할까요? 일단 징계위원회 자체에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강행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일 텐데 지금 법원의 판단도 있고 감찰위원회 권고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임까지 이르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일 회의에서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태까지 드러난 특히 이제 법관 불법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네.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해임으로 바로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네.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징계가 좀 나올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해임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래요. 중징계 그 중에서도 해임보다 낮다면 감봉일까요? 감봉보다 위에 정직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30일 정세균 총리가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윤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의견을 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오창석 평론가 뭐가 진짜입니까? 사실 저도 도청자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는 정말 추측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가끔씩 이 SNS를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는 조선시대에 있었다. 뭐 경신대극은 이후에 계속해서 가뭄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정무요란 끝나고 계속 뭐 임진왜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계속해서 위에서 북방에서 쳐들어온 적도 있었고 네. 그때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쟁을 좀 왜 그만하지 않느냐, 왜 조선시대 장수들은 싸우고만 있느냐, 왜 화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결과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툼이고 투쟁이고 네. 아무리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상황이 굉장히 지난하고 복잡하고 힘들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가장 잘 보이는 두 사람이 네. 동시에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언론이 저는 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정세균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그 어떤 사람도 퇴진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성 기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이 행보는 다 정해져 있게 마련입니다. 네. 네. 개혁 피로도 어느 시대에나 있었겠죠. 하지만 언론이 그걸 부추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후 1일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죠. 네, 추 장관의 이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 국무회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이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 반응 그리고 징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동반 사퇴 문제도 논의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장원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접 취재한 내용 같은데요. 예. 네. 저도 그냥 기자분들께 보낸 문자만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윤 총장 직무정지 및 복귀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정확하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10월 둘째 주 41.4%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4% 긍정평가고요. 57.3%가 이제 부정평가인데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 네. 이 상황이 좋지 않고 코로나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던 부분. 분명히 이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역시나 이 상황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가 오기까지의 이 결과만 두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결과를 빚게 만든 이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저는 이 현상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기는 조금 귀찮고 네. 민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에 있어서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중도층
네. 이 살펴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일한 조사에서 중도층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싫어하는 정치 혐오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윤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75년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하려고 한 지. 1945년 미 군정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미 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네.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주자라고 하는 흔히 영미식 방식을 채택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에게는 이 경찰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친일 경찰이라든지 악질 경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었던 수많은 광복군 독립투사들이 이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게 이 수사권을 다시 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좀 유예됐다가 재헌국회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분리하려고 원래대로 돌리키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총장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검찰 출신의 이 자유당 의원 중에 엄상섭 의원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유보됐던 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YS 때 경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넘겨주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넘겨주자. 노무현 대통령 때 넘겨주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권 다 넘겨주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네. 이게 75년이 됐습니다. 이 75년까지 끌고 왔었던 이 검찰개혁. 정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국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당장은 이렇게 진통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12월 내에 정리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예산이 또 예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민생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오히려 예산은 훨씬 더 빨리 통과되었다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처음으로 예산이 제때 통과됐죠. 자, 75년이나 기다린 검찰개혁. 어려운 길을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는 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두 사람 모두 동반 사퇴해주는 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마이웨이 성격의 두 사람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개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시기의 문제이지 네. 교체는 사실 기정사실 아니냐. 그게 12월이 될지 길면 2월 달이 될지 네.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수처 처장이 좀 선출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유 불문곡직하고 이 정도에서 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선언하거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기 보장의 정신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장관을 내릴 수 있다 없다라는 논점으로 접근하기보다 네.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도로서 뭐 법무부 장관의 더 개혁적 인사를 인선한다든가라는 방법론도 충분히 청와대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반 사퇴론, 기계적인 양비론이 아닐까요? 윤 총장이 해임된다면 추 장관한테는 후임 총장을 제청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검찰 개혁을 위해 추 장관이 결재해제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자, 직무정지했던 윤 총장의 대검 복귀부터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사람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판사 사찰 논란, 불법 사찰인가, 정보 수집인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로 제시한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인데요. 먼저 불법 사찰이 무엇이고 법조계에 바라보는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불법 사찰은 흔히 이제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목적을 통해서 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 수집하는 활동을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네. 7, 80년대 공안에서 이제 많이 하던 혹은 기무사, 보안사 뭐 안기부 등에서 많이 하던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 지금은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법관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와 관해서 불법 사찰이다라고 법무부에서 좀 밝히면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일상적으로 국민들 시민분들께서 생각하기에 불법 사찰이라 함은 미행 도청 이런 좀 더 응습한 것들이 이제 동원돼야 이제 불법 사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뭐 대검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라는 네. 것에 법무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 여야의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제목을 자꾸 사찰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재판부 분석 자료 정식 이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네, 여야의 입장이 냉탕과 온탕처럼 확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나갑니다. 미행, 도청, 탐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불법 사찰죄, 2번 직권남용죄, 3번 명예훼손죄.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도청하고 싶다고 밝힌 오창석 의원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장 들었을 때는 1번이 정답처럼 보이긴 한데 네. 불법 사찰죄라고 명목상 이제 법률 사전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뭔가 모욕감을 주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김영철 씨 느낌이 드는데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1번 네. 아니면 2번일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제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권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직권남용죄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똑 부러지는 우리 오창석 의원 이번에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2번 직권남용죄입니다. 저는 스마트하게 문제만 출제하고요. 해석은 킹주면의 내생남이죠. 김진우 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직권남용죄가 맞고요. 오창석 의원이 정답이신데 형법 123조에 적용이 되어 있는 법조문입니다. 이 조문 자체는 저희가 아무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체가 오직 공무원만 처벌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요. 그래서 네. 보통 불법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흔히 이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게 독일에서 넘어왔을 때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있죠. 강요죄 중에서 공무원이 강요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게 직권남용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고 그럼 직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직권이 없는데 누가 공무원이 인사청탁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습니다. 직권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위남용에 해당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위남용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좀 그게 없어서 가끔 직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남용했는데 직권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법의 맹점을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오창석 의원처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한 쟁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령상의 징보법인에 해당되는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추 장관 측의 입장과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을 각각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 측입니다. 이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수사 관련 정보만 수집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위의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 개인의 성향, 누구누구 처제더라, 농구 동아리에서 농구를 너무 잘했더라, 이런 내용은 사건 관련 정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도 허용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판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자, 김준 의원, 정황상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죄 성립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이제 업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이 부서는 수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데 네. 그러면 수사 정보가 아닌 법관 정보를 수집하는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네. 검찰총장으로서 이 담당관실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직권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을 남용했고 그러네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법관 정보를 어느 정도 그동안 수집해 왔는지 그리고 정보 수집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가 될 위법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초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명문의 규정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두 번째로 그럼 그걸 형사처벌까지 이를 것이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수집한 정보의 수준. 그리고 수단과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징계나 양형의 수준, 네. 양정의 수준의 문제지 불법성 자체가 제거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징계 가능성은 있다. 수사까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자,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두 번째 쟁점 사항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었느냐 이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역시 다른데요.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법무부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한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공격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이었었죠.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을 내가 했고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게 사찰이지 어떤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사찰인가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지금 성상욱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본질을 좀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은 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미묘하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성상욱 검사가 자신이 판사였다면 또는 자신이 사찰을 당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 네, 특히 이번 문건에서 무리하게 법관 명단이 포함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무리야기 법관 명단 문건을 정보 수집을 위해 불법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 문건의 수준에서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의 절반은 인터넷을 치면 알 수 있는 정보였고 나머지 절반은 검사들이 해당 판사와 겪은 경험담을 이제 수집을 하면 나오는 네. 문제였는데 무리야기 법관 명단이라는 건 양승태 코트 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만들어진 문건이고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였거든요. 이 자료가 수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별도의 그 담당관실로 공무가 이제 누설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도 불법적인 수단이 활용됐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그 대검에서 당시 근무했던 검사들 입장은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구두를 통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전체 명단 자체를 확보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현재 지금 수습 국면에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찰 의혹 대상자인 판사들의 이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판사 이력이 있었던 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판사 출신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사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불법이다,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위헌적 행위다. 국회가 윤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밀 재판이 아니니까 판결에 대해 비평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승태 코트로부터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또는 이제 찍어내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찰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대검 시스템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일단 수사정보정책 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활동해서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조속하게 이행하고 물론 이제 전부 한꺼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일단 공수처 출범을 빨리 좀 시급히 네. 하는 것 여기서 좀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사 사찰, 불법 사찰 의혹, 정보 수집인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이다. 관행을 내려놓는 건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도 한 번쯤 국민의 검찰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엠요원 오늘의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중 국내 발생자는 516명이었고요. 누적 확진자 숫자는 35,703명이었습니다. 이 중 서울 발생 환자 숫자는 260명이었고요. 이틀째 500명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째 500명 넘었군요. 자, 한 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자가격리자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과 전화 연결로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신규 확진자 숫자가 400명대로 떨어졌다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400명대 떨어진 거는 주말 효과 때문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제 오늘 발생한 숫자가 주중에 제대로 발생한 숫자로 보이고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는 됐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정도는 억제하는 수준이지만 일단은 이 지역사회 유행 자체가 완전히 꺾이게 할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3차 유행의 양상이 1차, 2차 유행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차나 2차 유행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이라든지 특정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을 주로 타겟을 해서 방역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자체에서 확산돼서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특정하게 어떤 부분을 이제 통제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형태여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한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많으면서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이 가벼워서 검사를 잘 받지 않는 상태에서 확산되는 그래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어려워졌군요. 예. 방역 당국에서는 소규모 감염이 대규모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3차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차 유행 장기화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장기화될까요? 일단 2차 유행도 이제 그 특정 집회의 영향이 없어지고 나서도 거의 2개월 넘게 유행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겨울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 겨울 내내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상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제 중환자실 병상이 지금 2, 3일 전부터 이제 급속히 이제 차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확진자의 범위,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중에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환자실에 대한 확충 작업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속도를 이제 환자 발생의 속도를 확충의 속도가 따라잡지 못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해서 세계 처음으로 승인했잖아요. 빠르면 오늘 7일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임상 결과 자체가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영국의 그런 저희 허가 당국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표준적인 허가를 하고 있는 데여서 영국에서 이 부분들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안전성 문제도 임상 연구 단계에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네.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데이터나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도 또 미국 FDA 승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영국에서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많은 접종자들이 맞으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언제쯤 접종이 가능할까요? 일단 국민들 대상의 접종은 내년 하반기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백신들의 연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출시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상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특히 의료진이라든지 특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내년 상반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상반기. 네. 의협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 일시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당분간 모임은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또한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시켜서 확진자의 수를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잘 동참해 주셔서 이번 3차 유행의 위기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3일 오늘이 수능 바로 오늘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끝나고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짚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도 면접이라든지 실기시험, 논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단 본인의 그 행활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MC 장원 의원, 잠시 유튜브 댓글 상황 말씀 주세요.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상황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석 가지고도 수사권 박탈 못하면 검찰 개혁 끝이다. 검찰 해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신 분 계셨고요. 자, 사찰인지 아닌지 여부는 똑같이 해보면 된다. 징계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은 반성이라도 했었어야지라고 또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방역이 곧 경제다. 이재갑 교수님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재갑 교수에게 또 감사의 내용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오창석 요원 관련해서 좀 궁금증을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네. 계시네요. 평소에 똘똘하던 오창석 요원은 어디 가고 웬 좀비가 앉아있나요? 살이 너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급격하게 지금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터라 네.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0kg 정도 빠져가지고. 누가 보면은 권투 선수인 줄 알겠어요. 시합 있나요? 네, 아니 다음 주 수요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살을 잘 빼고 있습니다. 네. 곧 돌아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력도 같이 빠지지 않기를 네, 알겠습니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준우 요원은 매력이 참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은 부으신 건가요? 원래 그러신 건가요? 라고.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군요. 걱정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닌지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렇게 우리 킹슈맨 요원들까지도 걱정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수능 시험 치르고 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방감에 또 여기저기서 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친구들과 이제 다과라도 즐기면서 이 기쁨을 마음은 그렇죠. 나누고 싶잖아요. 하지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집에서 조용히 가족과 함께 이 수능으로부터 해방된 기분을 좀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저희도 3일 만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났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의 철저한 방역만이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BS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오늘 밤 방송 예정인 더룸과 정준이의 해시태그는
결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후 쏟아지는 물량에 우리 택배기사들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은 별 보고 나와서 달 보고 들어가는 정도? 저는 세상에 택배를 배달하잖아요. 네, 엄청납니다. 근데 뉴스공장은 제게 세상을 배달해 주더라고요. 항상 그 시간에 택배처럼. 사실 저는 그거 듣고 기운이 많이 나요. 시동 걸면 95점. 네. 하지만 달릴 때도 95점. TBS가 저 상 줘야 돼요. 개근상.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일 해주세요.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일 합시다. TBS